어머니의 일기에서 발견하고 충격적인 기록을 읽어내려갔다. 인호야, 네 아들을 내가 키우게 됐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당신 진짜 이성복이 맞나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어머니까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이성복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77세의 나이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였지만 마지막은 홀로 쓸쓸하게 맞이해야 했죠. 아들 정화는 뒤늦게 도착한 자신을 원망하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4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아버지처럼 자신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정화는 아버지와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군대 이야기도 젊은 시절 이야기도 물어보면 항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화제를 돌리곤 하셨죠. 정화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방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들도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서류들도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죠. 정화는 아버지가 얼마나 체계적인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 이 방을 정리하게 될 것을 대비한 것처럼 말이죠.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정화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죠. 상자 자체도 낡아서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과 몇 가지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죠. 대부분 1970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물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환의 시선을 끈 것은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녹슨 금 속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글씨가 희미하긴 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정화는 당연히 아버지 이름인 이성복이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번줄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최인호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아버지 유품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지? 정화는 군번줄을 여러 번 뒤집어 보며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최인호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군번도 함께 적혀 있었죠. 혹시 아버지가 군대에서 친한 전우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화는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도 꺼내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죠.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니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년 강원도, 1976년 춘천 같은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 뒤에는 인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니 단체 사진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는 한 청년의 얼굴에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인호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 청년은 아버지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격이었습니다.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최인호라는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길래 이런 유품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정화는 아버지의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병역필증, 각종 증명서들을 확인해 봤지만 모든 곳에는 분명히 이성복이라고 적혀 있었죠. 생년월일도 본적지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번줄의 최인호는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요? 정화는 더 세심하게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들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아버지의 글씨로 쓰여진 것 같았죠. 인호야, 미안하다.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글귀는 단순한 전우회를 넘어선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아내 미영이 저녁을 가져왔을 때 정환은 군번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아버님 유품인데 다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어. 미영도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아버님이 군대에서 친한 친구 유품을 보관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아. 이 쪽지를 봐.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니 무슨 뜻일까? 미영은 쪽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아버님이 그 일로 평생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은데. 정화는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유품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최인호에 대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군번줄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그 쪽지 외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전후의 유품을 보관해온 것 뿐일까요?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인터넷으로 최인호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군 관련 기록에서는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죠.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관련 자료도 뒤져봤지만 해당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정화는 아버지의 부고를 신문에 낼 때도 계속 그 군번줄 생각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혹시 최인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몇 분께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대 동기들도 몇 분 오셨지만 최인호라는 이름을 말씀드려도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이었죠. 성복이가 군대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워낙 말이 없는 친구였거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정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평생 과묵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유품 정리를 마저 해야 했지만 사실은 최인호에 대한 단서를 더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책 사이사이, 심지어 가구 뒤편까지 모두 확인해 봤죠.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페이지에는 인호라는 이름이 등장했죠. 인호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오늘도 인호 생각이 났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인호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답이 없으셨다. 일기의 내용은 단편적이었지만
정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최인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로 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환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마침 대학 동창 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PD였죠. 정환은 군번줄과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을 들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정환은 대학 동창이자 방송국 탐사보도 전문 PD인 윤희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희재는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미해결 사안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이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희재가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여의도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만난 희재는 정환이 가져온 군번줄과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탐사보도 전문가답게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태도로 하나하나 검토했죠. 정환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사안이네. 1970년대 군번줄이면 그 시대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희재는 군번줄의 제작 연도와 부대 표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군번줄이 만들어진 시기가 1975년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강원도 지역에서 꽤 큰 사건이 있었거든. 무장공비 침투 사건 말이야. 정환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날짜들과 일치하는 시기였거든요. 197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북한 무장공비들이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침투한 사건이 있었어. 당시 많은 군인들이 소탕작전에 투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지. 희재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국가보훈처에 문의해서 최인호라는 이름이 공식 기록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딘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이틀 후 희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정환아, 이상한 일이야.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 봤는데 최인호라는 이름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존재하지 않는다니? 응, 1970년대 군 복무자 명단에도 없고 전사자나 실종자 명단에도 없어.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정환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유품에는 최인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가짜 이름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좀 더 파보겠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기밀작전이나 특수 임무와 관련이 있을 때가 많거든. 희재는 며칠 더 조사한 후 정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죠. 정환아, 6.25 생존자 명단과 1975년 강원도 무장공비 침투 사건 관련 자료를 다 뒤져봤어. 희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197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인제군과 화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소탕작전이 벌어졌어. 당시 수백 명의 군인들이 투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사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지. 그럼 최인호도 그때 사라진 건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희재는 파일에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975년 11월 15일자 작전 보고서에 최인호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 그런데 며칠 후 보고서에서는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정환은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군사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최인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내 추측으로는 최인호가 그 작전 중에 사망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보통 기밀 유지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어나지. 희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 같은 시기에 이성복이라는 이름도 작전 참가자 명단에 있었거든. 내 아버지 말이야.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최인호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둘이 같은 작전에 참여했다는 뜻이네. 맞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나와. 희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작전 초기 보고서에는 두 사람 모두 생존자로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나중 보고서를 보면 최인호는 사망자로 이성복은 계속 생존자로 남아있지. 그게 뭐가 이상한데? 문제는 사망 확인서야. 보통 전사자가 발생하면 시신 확인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기록이 남는데 최인호의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사망철이라고만 되어 있지. 희재는 파일을 정리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은폐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최인호는 실제로 사망했지만 시신이 미확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도 있어. 혹시 신분을 바꾼 거 아닐까?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분을 바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군사작전 중에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특히 기밀작전이나 특수임무의 경우 신분 위장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어.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야. 희재는 정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환아, 혹시 내 아버지가 실제로는 최인호였을 가능성은 생각해 봤어? 정환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뜻일까요? 그럴 리가. 아버지는 분명히 이성복이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희재는 노트북에서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5년 무장공비 사건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 신분 변경이나 전속 조치를 받은 군인들이 꽤 많았어.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였지.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희재의 추측이 맞다면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일단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생존자들을 찾아봐야 해. 직접 그때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거든. 희재는 며칠 더 조사한 후 한 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조창우라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당시 내 아버지와 최인호를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은 고향인 충주에서 살고 있대. 정화는 조창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정환아, 그런데 한 가지 경고할 게 있어. 희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신분 변경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혹시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도. 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비밀이 무엇이든 끝까지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충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군번줄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충주역에서 내린 정화는 택시를 타고 조창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충북 충주시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죠. 70대 중반인 조창우는 희재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정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창우의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죠. 정환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창우가 마루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정환 씨 맞습니까? 성복이 아들이라고 하던데. 조창우는 정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말 성복이를 닮았네요. 특히 눈매가 똑같아. 정환은 인사를 드리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조창우는 차를 끓이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죠. 성복이가 돌아가셨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그 친구 참 묵묵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와 군대에서 함께 복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75년 그 힘든 시절의 말이죠. 조창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았죠. 정환은 가방에서 군번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조창우는 그것을 보자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인호라는 다른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요. 조창우는 군번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건 원래 내 아버지 것이 아니야. 정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창우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필요하다고 했죠. 1975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강원도 인제군 산간 지역에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때 성복이와 인호가 같은 분대에 배속되어 있었어요. 조창우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인호는 정말 성실한 군인이었어요. 고향에 갓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늘 자랑하던 친구였죠. 사진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곤 했어요. 정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복이는 좀 달랐어요. 말이 없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했고요. 그때는 그저 성격이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조창우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11월 중순경이었어요. 우리가 적 거점으로 추정되는 동굴을 수색하던 중에 기습 공격을 받았죠. 그때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호가 중상을 입었어요. 총상이었는데 상태가 심각했죠. 그런데 후송하기에는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조창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성복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인호 대신 남아서 적들을 막겠다고 인호를 먼저 후송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인호를 들것에 실어서 후송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인호가 숨을 거뒀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조창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어 보였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죠? 성복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했죠. 인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환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인호의 유품을 모두 챙겨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밤마다 인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말이에요. 조창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후로 성복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작전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랬죠. 그럼 군번줄은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죠? 그게 좀 복잡한 일이에요. 조창우는 다시 담배를 피우며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작전 보고서 작성할 때 말이죠.
무슨 일이요? 상급 부대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인호의 사망을 다르게 기록하라고 했죠. 정화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처음에는 인호가 전투 중 전사했다고 기록했는데 나중에는 실종 처리로 바뀌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그럼 인호 씨는 공식적으로는 실종자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호가 죽은 걸 봤거든요. 조창우는 정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성복이가 제대 직전에 갑자기 전속 명령을 받았어요. 다른 부대로 옮겨간 거죠. 그때 인사기록도 뭔가 바뀐 것 같았어요.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창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환 씨,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뭔가 기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상부에서 어떤 이유로 신분을 조작했을 수도 있고요. 신분 조작이라니요? 군사작전 중에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나 특수한 목적으로 말이죠. 조창우는 군번줄을 다시 정환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성복이가 인호의 죽음을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의 유품들을 간직했던 거죠. 정환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가 최인호의 신분으로 살았을 가능성은 없나요? 조창우는 깜짝 놀라며 정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군요. 사실 나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제대 후에 성복이와 몇 번 만났는데 뭔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말투도 행동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조창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쟁의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군인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정화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겼죠. 조창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가요? 인제군에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는 지역 주민이 있을 거예요. 당시 군부대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말이죠. 정화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하지만 정환 씨, 조창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시절에는 생존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 같았거든요. 조창우와 헤어지면서 정화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최인호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조창우와의 만남 후 정화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깊어만 갔거든요. 조창우의 증언만으로는 여전히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아내 미영에게 조창우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미영도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정환을 걱정했죠. 여보, 너무 깊이 파지 말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로 고생하면 몸이 상할 거예요. 하지만 정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진실을 알아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환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빠뜨린 곳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했죠.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침실 장롱을 정리하던 중 정화는 오래된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정화는 어머니의 일기장부터 펼쳐봤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페이지에는 의미심장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76년 3월 15일. 성복이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낯설다. 간혹 다른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란다. 정화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이름을 부른다니 무슨 뜻일까요? 1976년 5월 20일. 오늘도 성복이가 잠꼬대를 했다. 인호야, 미안해라고 계속 말했다. 누가 인호인지 물어봤지만 기억 안 난다고 한다. 정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최인호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1977년 2월 10일.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성복이가 이상하게 반응했다. 기뻐하면서도 왠지 죄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아이를 가져도 되는 걸까라고 중얼거렸다. 일기를 읽으면서 정화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3일. 정환이가 태어났다. 성복이가 아이를 보며 울었다. 기쁜 눈물이 아니라 슬픈 눈물 같았다. 인호야, 내 아들을 내가 키우게 됐다라고 중얼거렸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대목을 읽은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호야, 내 아들을 내가 키우게 됐다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화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의심은 커져갔던 것 같았죠. 1980년 4월 12일. 성복이의 옛 동료가 찾아왔다. 그런데 성복이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인호 맞네요? 라고 했다. 성복이가 황급히 아니다. 이성복이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의심스러워했다. 1982년 6월 5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성복이에게 직접 물어봤다. 당신 진짜 이성복이 맞나요? 라고. 성복이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다. 정화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의심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1985년에서 갑자기 중단되었죠. 정화는 다른 물건들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정환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았죠. 사랑하는 정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일 것이다. 엄마가 평생 간직했던 비밀을 이제 너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 아버지는 인호 씨가 아니라 성복 씨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버렸어. 1976년 엄마가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큰 상처를 안고 있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끔씩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인호라는 이름을 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우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내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하고 너를 낳고 기르면서도 아버지는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끔 술에 취하면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인호의 목까지 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곤 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묻지 못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알 권리가 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다. 정환아, 내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려고 평생을 바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다. 아버지가 가끔 인호의 아들이라고 너를 불렀다는 것이다. 물론 농담처럼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엄마는 진실이 무엇인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그 사랑이 친부의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사랑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환아,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더라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정환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지만 뭔가 비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정환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특히 인호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날 밤 정환은 미영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영도 충격을 받았죠. 여보,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런 의심을 하고 계셨다니. 나도 혼란스러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미영은 정환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설령 진실이 무엇이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환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이제 의문은 더욱 커졌거든요. 자신이 정말 이성복의 아들인지 아니면 최인호의 아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정환은 다시 희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내용을 들려주니 희재도 놀랐죠. 정환아, 이제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됐네. 어머니까지 의심하고 계셨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 혹시 DNA 검사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할지도 몰라. 정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후 정환은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인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정환은 희재와 함께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군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 것이죠. 희재는 며칠간 방송국의 자료실과 국사편찬위원회를 오가며 1975년 강원도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세부 기록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생존자들의 명단도 확보했죠. 정환아, 중요한 발견이 있어. 희재는 정환을 만나자마자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조창우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생존자를 한 명 더 찾았어. 김병수라는 사람인데 지금 대전에 살고 있대. 그분도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연락해뒀어. 내일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다음 날 정환과 희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김병수는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당시 통신병으로 복무했던 인물이었죠. 대전 시내의 한 찻집에서 만난 김병수는 조창우보다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1975년 그 사건 말씀이시죠? 아직도 생생해요. 김병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신병이라서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거의 다 보고 들었어요. 정화는 군번줄 사진을 보여주며 최인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인호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김병수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인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향에 갓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늘 자랑하던 친구였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김병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김병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11월 17일 밤이었어요. 적 거점 수색 중에 기습 공격을 받았죠. 그때 인호가 중상을 입었는데 배에 총상을 당했어요.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긴급해서 즉시 후송해야 했는데 그때 이성복이 자원해서 인호를 업고 후송 지점까지 갔어요. 그럼 아버지가 최인호 씨를 구하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성복이는 정말 용감했어요. 적들의 총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인호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김병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후송 도중에 인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죠.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인호가 아버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에 성복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호가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계속 자책했거든요. 김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성복이 잘못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영웅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호가 죽기 직전에 성복이에게 뭔가 부탁을 했거든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가족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화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노가 내 아내와 아들을 부탁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성복이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김병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작전이 끝나고 며칠 후에 상급 부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노의 사망을 실종 처리하라고 했죠. 정환과 희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안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호가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특수 임무요? 북한 무장 공비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 임무였어요. 그래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김병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인호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정화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성복이도 같은 임무에 투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호가 죽은 후에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죠. 김병수는 정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성복이가 제대 직전에 신분 변경 절차를 밟았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사회에 나간 거죠.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분 변경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당시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특수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희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성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신분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정확한 건 당시 담당자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김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성복이가 인호의 신분을 일부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호가 죽기 전에 성복이에게 가족을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상황상 인호의 가족들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김병수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성복이가 인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인호의 가족을 돌보게 됐다면 그 과정에서 신분이 혼재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정화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최인호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김병수는 정환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환 씨,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성복이든 인호든 당신을 키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택한 삶이 바로 그걸 증명하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몫까지 책임지며 산 거니까요. 정화는 김병수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대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희재가 말했습니다. 정환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실을 끝까지 파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출 거야? 정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끝까지 알아보고 싶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 희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 정화는 이제 정말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일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김병수와의 만남 후 정화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희재는 정환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환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써보는 게 어때? DNA 검사 같은 것 말이야. DNA 검사? 응, 만약 최인호의 유족이나 친척을 찾을 수 있다면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정말 누구의 아들인지 확실해질 거 아냐? 정화는 그 제안에 주저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인호의 가족을 어떻게 찾지?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최인호에게는 부인과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당시 기록을 보면 강원도 춘천 지역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거든. 희재는 며칠간 더 조사한 후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환아, 최인호의 부인을 찾았어. 지금은 춘천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성함이 박순이라고 하셔. 정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최인호의 실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연락해뒀어. 처음에는 경계하셨지만 남편 얘기를 하니까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 며칠 후 정환과 희재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이는 70대 중반의 할머니로 춘천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환 씨라고 하셨죠? 인호 얘기를 들으러 오셨다고? 박순이는 정환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인호를 닮으셨네요. 특히 눈매가. 정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최인호를 닮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박순이는 차를 끓이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호가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소식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특수 임무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참 힘들었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 다행히 시댁에서 도움을 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인호 씨의 아들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박순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황과 희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DNA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진 것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에요. 박순희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정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환 씨는 왜 인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최인호의 군번줄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들려줬죠. 박순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성복이라는 분이 우리 인호와 함께 군복무를 하셨다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성복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박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인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그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박순희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인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1975년 11월에 받았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죠. 정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순이야, 안녕한가? 나는 지금 강원도 산간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힘내고 있다. 요즘 성복이라는 동료와 함께 행동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다. 과묵하지만 든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잘 챙겨준다. 순이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복이가 도와줄 거야. 그 친구를 믿어도 돼. 그리고 우리 아들 잘 키워라. 아빠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해줘. 사랑하는 남편 인호가. 편지를 읽은 정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인호가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 기다렸죠. 인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군부대에 문의했더니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1976년 봄에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이성복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호의 동료였다고 하더라고요. 정환은 놀랐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인호가 작전 중에 순직했다고 하면서 유품을 전해주러 왔다고 했어요. 박순희는 다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유품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최인호의 군번줄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환이 아버지 유품에서 본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그분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간 돈을 보내주셨죠. 정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최인호의 가족을 돌봐줬다는 것이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 후에는 제가 일을 시작해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만두시더라고요. 박순희는 정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덕분에 아들을 무사히 키울 수 있었거든요. 정환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최인호의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았죠. 혹시 그분과 계속 연락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시다가 사라지셨어요. 희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분이 이성복 말고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적은 없나요? 박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항상 이성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요? 가끔 제가 인호 얘기를 하면 너무 아파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요. 정화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최인호의 죽음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평생 그 가족을 돌봤다는 것이었죠. 박순이와 헤어지면서 정화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할 수 없게 됐지만 대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희재가 말했습니다. 정환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DNA 검사는 불가능해졌잖아. 정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 아버지가 누구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제 알겠거든.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정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나. 남자는 태어난 이름보다 지켜낸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셨거든. 희재는 정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를 멈출 거야? 아니야. 끝까지 가보고 싶어. 다만 이제는 진실 자체보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야. 정환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혈통이 무엇이든 아버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박순이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정환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증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희재야, 아버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정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희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네. 하지만 좋은 생각이야.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거든. 희재는 며칠간 방송국 내부에서 기획안을 검토받았습니다. 1970년대 분단 현실과 군인들의 희생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컨셉으로 승인을 받았죠. 제목은 이름 너머의 진실로 정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정환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떨렸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저는 40년 넘게 아버지가 이성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유품들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줬죠. 희재는 전문적인 취재력을 발휘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추가로 찾아 나섰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정환아, 중요한 발견이 있어. 희재는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975년 그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았는데 최인호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있어. 희재가 찾아낸 것은 당시 야전병원의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최인호는 작전 중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아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었습니다. 치료 중 극심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을 이탈했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거든. 정환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그럼 최인호가 정신착란 상태로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죽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 군 당국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찾았거든. 희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최인호의 실종을 적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 실종 처리로 바뀐 거지. 정환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성복도 최인호도 아닌 제3의 인물이었다는 뜻인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분명히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었어. 하지만 군 당국이 사건을 덮기 위해 신분을 조작한 거지. 희재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가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1975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여러 명의 군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으로 이탈한 군인들의 경우 찾아내기 어려웠죠. 결국 이성복과 최인호 두 사람 모두 그 작전에서 죽은 셈이야. 하나는 적의 총격으로, 다른 하나는 정신착란으로 말이야. 정화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 두 사람의 신분을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였던 거구나. 희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에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한 사람은 살려두고 한 사람은 실종 처리한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 살아남은 사람의 역할을 맡게 된 거지.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희재는 당시 군 관계자였던 퇴역 장교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익명을 조건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었죠. 1970년대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나 가족들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분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장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으로 이탈한 군인들의 경우 가족들에게는 영웅적 전사로 알려주는 것이 나았습니다. 실제로는 산속에서 헤매다 죽었다고 하면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정화는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탈영병도 신분 도용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조용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단 현실 속에서 희생당한 무명의 군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죠. 특히 정환의 담담한 증언과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신 분이거든요. 방송 후 정환에게는 여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분단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강연이었죠. 정환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침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환은 첫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름에 너무 얽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제 아버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강연을 들은 청소년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정환은 이제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낸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다큐멘터리 방송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환은 이제 마지막 결심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이었죠. 여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미영은 정환의 계획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제 아버지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정환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봉안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그 오래된 최인호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죠. 40년 넘게 아버지가 간직해온 그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봉안묘 앞에 선 정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평생 어떤 마음으로 저희를 키우셨는지 말이에요. 정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성복이든 최인호든 아니면 제3의 누군가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평생 한 분뿐인 아버지였거든요. 정환은 군번줄을 꺼내 봉하남 앞에 놓았습니다. 이 군번줄도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릴게요. 40년 동안 혼자 지고 다니시느라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정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지, 이름이 뭐든 나는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 아들로 살아갈 거예요. 정환은 군번줄을 봉하남 밑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묘지를 나오면서 정환은 새로운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후세에 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 후 정환은 첫 번째 청소년 강연을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정환은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확실하죠? 하지만 제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환은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추리소설을 듣는 것처럼 집중했죠. 결국 제가 찾은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분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신 분이라는 것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버님의 진짜 이름은 결국 모르시는 건가요? 정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저에게는 그분이 어떤 이름이든 한 분뿐인 아버지셨거든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나요? 분단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실종되셨는데 어쩌면 비슷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환은 그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여러분 가족을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환은 서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침묵과 희생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죠. 분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환은 놀라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한 시청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정환 씨, 저희 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실종되신 후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혹시 함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어떨까요? 정환은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몇 달 후 정환은 이름 너머의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가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매월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1년 후 정환의 첫 번째 책 아버지의 이름이 출간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롯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책은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환은 미영과 함께 아버지 봉합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군번줄이 아니라 새로 만든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죠. 정환과 미영, 그리고 최근에 입양한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것처럼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정환은 사진을 봉하남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든 혈연이 뭐든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람이 봄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정환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